오늘은 포체티노 이야기입니다. 나겔스만 엔리케가 멀어지면서 포체티노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포체티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사실 포체티노의 전술은 현대 트렌드와 잘 녹아있긴 합니다.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 후방 빌드업과 플레이메이커를 이용한 빠른 침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시절 비엘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비슷한 점이 많고, 그걸 현대 트렌드에 맞춰 녹여낸 것이 포체티노의 전술입니다. 기본 대형은 거의 4-2-3-1 형태를 취하는데요. 포체티노가 잘 나갔던 토트넘 시절에는 알리와 에릭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현재는 케인 정도만 맡아주고 있는 플레이메이커를 알리와 에릭센이 분산했기 때문인데요. 유기적으로 공을 돌리며 볼을 소유한 토트넘 공격진으로 수비가 붙다 보면 침투 능력이 좋은 손흥민이 빠져들어가면서 득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포체티노의 강한 압박이 더해지면서 무서웠는데요. 알리, 에릭센, 케인, 손흥민 등은 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탈취 후에는 빠르게 공격으로 연결하니까 포체티노 시절에는 대승도 제법 거뒀습니다. 가장 이게 잘 됐던 시즌은 저는 16-17 시즌이라고 보는데, 시즌 2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해리케인은 29골 7도움, 델리 알리는 18골 7도움, 손흥민은 14골 6도움, 에릭센은 8골 15도움으로 공격진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렸습니다. 또 한 가지, 트리피어, 워커, 로즈를 이용해서 공격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반대쪽에서 풀백이 윙처럼 사용된 것인데요. 에릭센이 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 워커나 트리피어가 그 공간으로 높게 올라가서 위치를 확보하곤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체티노의 전술의 장점은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풀백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술들이 선수 능력에 좀 기대고 있다는 것인데요. 18-19 시즌에 알리의 폼이 급격히 떨어지고 마음이 떠난 에릭센마저 폼이 오락가락하니까 포체티노는 전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재능 없이는 포체티노가 바라고 있는 8번 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중원을 보자면 탈압박을 통한 공운반이 되는 자원이 있어야 확실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돔벨레, 시소코, 덴벨레 등 그 능력에 특화된 선수들이 영입되고 중용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덴벨레의 대체 자원이 늦어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에릭센을 내려서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공격과 중원 장악 모두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 대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드러나는데, 선수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폴미첼의 부재도 있었지만 포체티노의 픽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산체스, 로셀소, 은돔벨레 등의 영입은 대표적인 실패 영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빌드업인데요. 요즘 웬만한 감독들은 그렇듯 중원에서 한 선수를 내려서 수비 중앙에 넣고 빌드업을 맡기는 라볼피아나를 많이 씁니다. 물론 토트넘 당시에는 토비 알더베르트와 베르통원이 롱패스가 너무 좋았던 탓도 있지만, 토트넘에는 다이어와 윙크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파라데스와 베라티, 에레라를 내려서 빌드업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포체티노도 체계적인 빌드업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라서 수비수의 롱패스도 제법 있었고, 중원에서도 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탈압박을 통한 전진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대 공격이나 후방 빌드업 시 압박을 통해서 뺏고 역습을 했는데요. 이 전술은 클럽의 개겐 프레싱을 생각하면 단점과 장점이 명확합니다. 젊은 선수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직적이고 활동량 있는 전술로 시즌 초반에는 잘 나갑니다. 근데 후반에 좀 퍼지는데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의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후반에 꼬이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술의 플랜 B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도 많았는데요. 특히 빌드업 쪽을 보면 에릭센을 내렸었더니 탈압박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후방에서 토비 알더베르트와 베르통원이 나이 들면서 고전하니까 후방에서 아예 풀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기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전술적으로 커버치는 건 어려워 보이는 감독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목할 게 가장 많은 건 역시 파리 생제르맹 때입니다. 토트넘에선 선수단을 잘 키우고 엮어가지고 결과를 잘 만들다가 경질됐다면, PSG는 올 때부터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지금 갈티에 감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엘마저 경질했던 게 파리 생제르맹인데, 포체티노 등장 역시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포체티노는 플랜 B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이마르와 메시를 은바페 뒤에 배치하고 은바페의 침투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네이마르, 메시가 알리, 에릭센처럼 압박을 많이 가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수비 가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중원은 자연스럽게 과부하에 걸리게 됐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탈압박과 역압박, 패스까지 해줄 수 있는 자원은 베라티뿐이었고, 그나마도 파라데스가 안 나오면 개 같은 선수들은 오히려 중원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포체티노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몇몇 선수를 교체해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고 팀의 패배를 자초하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포체티노 전술에 선수들이 녹아들질 못하니까 PSG 선수들은 정작 클럽에서는 못하다가 국대 가면 날아다니는 기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갈티에 감독도 선수단을 하나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PSG 자체가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포체티노 역시 흔들리는 구단과 스타가 많은 구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감독이라는 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첼시에서 포체티노를 보자면 일단 공격수 영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에릭센의 역할은 은쿤쿠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주면 될 것 같고 그 위치를 제임스가 많이 올라가주면서 공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입된 공격수가 펠릭스와 함께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주면 무드릭이 침투하는 데스크라인 기반의 전술을 짜보았습니다. 결국 엔조는 후방 빌드업을 도우면서 후방에서의 패스, 그러면서 좀 올라가줄 것 같고 코바치치는 본인이 잘했던 롤을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체티노도 알아봤는데요. B클럽에서 검증을 못하고 결국 PSG에서 실패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토트넘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감독 같습니다. 첼시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 초기와 중반기까지 전성기를 이뤘던 걸 생각한다면 첼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